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남은 과제들은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실용서에서 경제 경영서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경야도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노약자 무임 수송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매년 1조 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교통은 복지다. 이런 차원의 접근은 어렵다는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 지하철 기본 운임이 8년째 동결 형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무임승차 제도가 노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교통복지정책이란 점에서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닐 텐데요. 문제는 정치권의 논의가 멈춰 있다는 점일 겁니다. 국회엔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존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지난 2017년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한파로 취약계층이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가스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요. 위기는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하다라는 말은 왜 한 번도 비켜가지 않는 걸까요? 정부는 새해 예산안에서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비를 크게 깎았다고 하죠. 국회는 관련 예산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언제 통과될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 아닐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지금 기상특보가 지금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요.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지금 발효 중에 있고요.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계량기 동파나 낙하물에 의한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인 소식을 들어가 보죠. 김민하 평론가는 이 한파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없죠? 지난번에 보일러 한번 터졌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보일러가 얼고, 네, 화장실 배수구가 역류하고 온갖 재앙이 지금 집에 들이닥치고 있는데, 네, 곧 나아지겠죠, 모든 게. 네. 네. 날이 풀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지금 빨리 녹여야죠. 네, 녹겠죠, 뭐. 네. 네. 그래도 하여튼 대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회 예산안 심사 상황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 박은 날이 바로 또 오늘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려 4번째 시한을 지금 연장하는 셈이 되는 건데 이 안은 아직도 지금 합의점을 못 찾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뭐 이것도 아니고
네,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도 이 합의를 시도를 했는데 이견만 확인했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최대 쟁점은 법인세하고 행안부 경찰국 그다음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 속에 좀 그래도 협상이 진전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인세 문제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하 관련돼서는 3%포인트를 인하하는 것에 준하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바도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 협상이 뭔가 진행되는 바가 있는가 보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남은 쟁점은 지금 이제 행안부 경찰국 예산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 두 기관이 불법적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예산 인정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이전에 이제 가져왔던 것이고 국민의힘은 이것은 이제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 안 하는 것은 대선 불복이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다만 김진표 의장 중재안은 이 위법성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는 예비비에서 일단 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을 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한 얘기를 보면은 민주당이 여전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체 예산 발목을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이 어떤 합의를 볼 수 있는 어떤 유의미한 그런 진도가 나가지 않았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생각인 거냐 아니면 대통령실의 생각인 거냐 지금 헷갈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는 예산안 협의를 중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이제 정례 주례 회동을 가졌는데요.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대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내년도 예산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인데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라는 거였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원칙을 지키며라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네. 협상의 여지를 여당 입장에서는 좀 이제 더 공간을 열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이제 예산안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이 윤심을 지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홍호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통령 심기 용어에 쩔쩔매지 말고 즉각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라 강조하기도 했는데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협상이 진행되는 것인지 뭐 곧 있으면 확인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이렇게 완강하게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법인세 25%에서 최고 세율 22%로 내리는 것 그리고 이제 지금 경찰국 그다음에 인사정보 검증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또 법무부 산하에 있는 기관 예산 이거 예비비로 편성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도 이것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민주당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내놓을 게 없다. 그래서 지금 강대강 대결로 평행선을 긋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까지 합의가 안 된 거겠죠. 다만 이제 양당 간에 뭔가 그래도 뒤에서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안들을 놓고. 근데 과연 그게 타결이 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의 완강한 입장이 있는데 이 여야 간의 어떤 생각 뭐 이런 협상만으로 타결이 되겠느냐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는 거고 네. 그러면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야 좀 유연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이 점에 지금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일단 대통령실은 유연한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발언을 보면. 근데 지금 이제 경찰국과 관련된 행안부 경찰국 예산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과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이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찰 조직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 기자들이 이제 경찰국과 관련한 질문, 이 예산 관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었더니 일단 이상민 장관은 위법의 여지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이 경찰국 예산이 법령 위반이라서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보조직법을 굳이 들 필요도 없이 경찰 관련 법률에 이미 나와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만든 것은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건 뭐 야당의 생각은 좀 다르지 않나 싶긴 한데요. 근데 이런 가운데 야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정을
하고 의결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의 이 소속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참여 없이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조사의 경우에는 21일에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등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또 23일에도 서울 용산구청과 행안부에서 각각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참사 관련 정부 기관 보고는 이번 달 27일과 29일 나눠서 이제 받기로 했고요. 이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 더해서 행안부, 경찰청 등등이 다 이제 포괄해서 들어가 있는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내용을 보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포함이 돼 있고요.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장과 이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마약조직범죄과장 등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문회는 내년 1월 2일, 4일, 6일에 진행을 하기로 했고 네. 여기에 출석하는 구체적인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추후에 협의를 해서 의결하기로 했는데요. 이 과정에 좀 이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을 진두지휘했던 그런 사람인데 기관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되더라도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참사 대응이 어떤 허술한 점이 있었는지 향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따져 묻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여야가 추후 협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럼 이게 가능해지는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청문회는 내년으로 넘어가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일정상으로 나와 있는데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비대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은 채로 오늘부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조 일정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여야의 명백한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을 향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국정조사 연장 합의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간을 연장할 명분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국정조사 일정이 반 이상이 지금 소요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정대로 하면 내년 1월 7일 날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기간이 이제 좀 촉박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 연장을 해야 될 것인데 네. 그 관련한 어떤 결정도 여야가 이 논의를 해야 될 건데 이미 이 시작부터 국민의힘은 그 연장 합의는 이렇게 되면은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예산안이 그럼 혹시 그러면 지금이라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은 네네. 입장이 바뀌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증인을 89명이나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 이게 정쟁을 하기 위해서 부른 증인이라면 참여할지에 대해서 다시 해봐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네. 예산안이 타결되더라도 지금 먼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그걸 이유로 국정조사에 불참할 가능성을 예고를 또 했습니다. 참 그 예산안 심사하고 지금 국정조사하고 두 가지가 맞물려 버리니까 참 그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네요. 지금 어느 걸 먼저 해야 될지 참 모르겠네요. 그러니까는 누가 봐도 모든 것에 대해서 빨리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합의가 진행이 안 되고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대로 서로 입장이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지러운데요. 빨리 합의를 해야 제대로 된 국정조사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네. 합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좀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30초밖에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2시 반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광장에 이 시민단체하고 유가족들이 세운 합동 분향소를 일단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방문 일정을 유족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오니까 얘기할 게 많았겠죠. 그래서 분향소에 온 의도가 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사과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그간 이제 여러모로 요구했던 사안들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구체적인 답변은 하나도 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헌화를 하러 합동분향소에 왔다고 했는데 헌화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합동분향소 앞에 이제 극우 보수 성향 단체 및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의 좀 이 단체가 지금 상주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계속 소리치고 고함치고 이러면서 지금 합동 분향소 분위기도 굉장히 어수선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차마 여기서 인용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막 거기서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가 이들하고 악수도 나누고 이렇게 얘기를 돌아가면서 했다고 하는데 예. 이게 무슨 의도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가족들은 당연히 이제 화가 나겠죠.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입장을 냈는데 보여주기식 조문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진정으로 사과와 위로를 하려고 했다면 먼저 유가족들에게 예를 갖춰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적어도 공식적인 일정으로 분향소를 방문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현장에 있었던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급하게 자리를 뜬 모습에 더욱 큰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좀 연락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락도 하고 그냥 뭐 헌화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헌화한 그러게요. 다음에 유족들과의 만남의 자리도 갖고 거기서 나름대로 답변할 내용도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이었어야 되는 것인데 네. 헌화하러 왔는데 유족들이 뭘 물어보니까 난 그냥 가야겠다 뭐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모양새가. 이게 누가 봐도 그러면은 뭘 위해서 온 것인가 사진 찍으러 왔는가 뭐 이런 비판 나오는 거거든요. 네. 왜 이런 행보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 참. 뭐 사과 공식적인 사과 아니면 사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리를 떴다는 건데 이전부터 한덕수 총리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됐는데 오늘도 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네요. 그런가 하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는 닥터카에 의사 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탑승한 사실이 알려져서 또 그래서 그 구급차가 좀 늦게 도착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에 현장 구조에 투입됐던 이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영어 약자로 DMAT라고 하죠. 디메팀이라고 하는데 이 출동 차량을 중간에 탑승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현장 도착의 지연이 이것 때문에 됐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 거점별 출동 시간 자료를 봤는데 이태원 참사 당일에 이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 요청을 받아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이고 거리가 25km였다는 건데요. 근데 비슷한 거리를 주행한 다른 경우와 비교를 하면은 30분가량 이 시간이 더 걸렸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 이게 이제 신현영 의원을 중간에 태워가다가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오늘 신현영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 명지병원 팀의 경우에는 이 이후 수습을 하는 팀이었다.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국회의원 자격이 아니라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서 현장에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뭐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뭐 이런 설명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고요. 네.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 갑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죠. 김상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시민단체 회의가 발족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 네.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이런 기구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적 비극을 이용한 참사 영업을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있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의 시민단체 활동 등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 참사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을 숙주로 삼아서 이 참사 영업사항이 활개를 치는 비극을 똑똑히 봤다. 이들 그러니까 시민단체들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참사가 생업이다. 진상이 뭔지엔 관심이 없다. 진상이 밝혀지면 무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이게 과연 이제 맞는 인식인지 여러모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생각이 나네요. 앞에 무자를 제가 안 붙였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당원투표 100%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이제 최고의 비대위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는 당원 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결선 투표제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역선택 방지 조항의 경우에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5대5인 대통령 후보 경선이라든지 또 일부 국회의원 후보 경선 등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지도부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네. 결선 투표제의 경우에는 지금 지도부 선거에 적용을 하는 것인데 익히 아시다시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는 게 이제 결선 투표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당원 당규 개정안을 의결을 하면
이 상임 전국위에 회부를 해서 내일 이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고요. 네. 23일에 전국위를 열고 또 전국위 이후에 다시 상임 전국위를 열어서 룰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 1월 초쯤에는 모든 준비가 끝나고 후보 등록을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내년 3월 초에 전당대회를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네, 당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 인터뷰를 했는데 당대표를 뽑는 게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을 뽑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국민 앞에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총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전당대회 도전한다고 하는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도 페이스북에 당내에 100% 이 당원 투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의견 수렴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야만 했는지 안타깝다라고 썼고요.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게 유승민 전 의원으로 보이는데 네. 페이스북에 여당 꼴대 옮겨 골 넣으면 정정당당한가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KBS 1TV 사사건건에도 출연을 했는데요. 저 유승민 한 사람을 잡으려고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느냐. 축구하다가 골대 옮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오늘 골대를 옮겼다라고 비판을 했고 권력의 폭주, 전당대회가 막장 드라마가 되고 있다. 이것은 민심을 싫어하는 마인드이다. 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유승민 하나를 죽이기 위한 폭거 아니냐. 오늘의 룰 개정은 수도권 선거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지금 이제 당원 투표 비중 확대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당대표를 뽑는다. 이걸 마냥 또 비난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논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 투표 100%라는 것을 이제 저는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명분이 뭐냐.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 지금 그렇게 해서 안 될 이유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당심의 100%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지금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다는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경험에만 쏠려있는 여당의 모습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중도층 그리고 MZ세대 이 유권자층이 과연 총선에서 힘을 실어주겠느냐. 이런 얘기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 스스로 손해를 보는 결정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발언이나 이런 게 안 알려지면 모르겠는데 사석에서 당원 100%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당이 확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자꾸 그런 뒷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북한이 어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오늘은 그게 정찰위성 개발을 위해서 시험 발사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지난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네. 이 정찰위성 시험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서울 도심 그리고 인천항을 찍은 사진을 또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이 사진이 평가하기 힘들 정도의 조악한 수준이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네. 일단 군사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년 4월까지 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준비 다 끝내고 완성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은 김정은 위원장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1주년이랄지 김일성 주석 생일 등의 군사도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읽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모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정찰위성을 쏘려고 하는 건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걸 빌미로 해서 계속 로켓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감이 좀 높아질 우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오늘 새벽 달의 궤도 진입을 위한 1차 기동에 성공했습니다. 다누리는 앞으로 4차례 진입 기동을 진행하게 되고요. 최종 성공 여부는 오는 29일 발표된다는데요.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성공의 의미 그리고 남은 과제들은 무엇인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목소리로나마 뵙게 되는데요.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궤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지난 8월 5일 발사된 지 135일 만에 다누리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이번 성공의 의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훌륭한 과학자분들이 또 워낙에 많이 계시기도 하고 네. 이분들이 또 힘을 모아서 정말 쉽지 않은 임무를 해낸 상황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사실 한정된 예산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를 내려고 여러 고민과 아이디어를 담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누리 같은 경우도 다른 우주 선진국도 쉽게 하기 어려운 도전을 좀 과감하게 시도하고 지금 성공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 진입기동에 성공한 걸 두고 다누리가 진정한 달 궤도선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네. 이 진입기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일단은 진입기동, 진입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예, 그렇죠. 네,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범위 안에 들도록 하는 것을 이제 진입이라고 하는데, 네. 네, 여기서 이제 범위는 다누리의 임무 궤도를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달 상공 100km 정도의 궤도에 다누리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기동을 하는 건데요. 네. 이 기동이라는 건 이렇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좀 정교하게 추력기를 사용해서 속도를 줄이는 걸 말을 합니다. 네. 지금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줄여줘서 네, 정확하게 맞춰줘야지 이제 안정적으로 달 주위를 돌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네. 근데 이번에 성공한 게 1차 진입기동이고 앞으로 4차례 더 진입기동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1차 진입기동이 제일 어려운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당연히 이제 앞으로의 계속 진입기동들도 지금 항우연에 계신 혹은 이제 관계된 이제 과학자분들 특히나 이제 궤도 쪽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들여서 여러 가지 이제 조정을 하게 될 텐데, 네. 우리가 사실 어떤 시도든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또 굉장히 또 가장 좀 큰 범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첫 번째가 좀 일단 잘 되고 나면은 이제 이 첫 번째 진입 기동 이후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나서 이 다음에 이제 진행될 4차례 진입 기동에도 이 1차 진입 기동에서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제 피드백으로 쓰일 겁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가장 어렵기도 하고 처음 해보는 거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후에 이제 21일, 23일, 26일, 28일 이제 4번의 진입 기동이 이제 남아 있는데 네. 이 진입 기동 과정에서 계속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하고 이제 많은 노력을 하다 보면은 네. 아마도 29일에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완벽하게 다누리가 달 임무 궤도에 안착을 했다.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진입기동이라고 하면 달 주변까지 근처까지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달 주위를 계속 공전을 해야 되는데 네, 최소한 달 주위를 공전할 수 있는 궤도 정도에 지금 들어갔다. 근데 차츰차츰 달에 더 가까이 접근할 거다. 이렇게 그냥 풀어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어떤 범위로 보든지 간에 일단은 굉장히 멀리서 지금 오고 있잖아요. 네. 네, 이 다누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먼 곳, 라그랑지안 포인트를 찍고 오는 아주 먼 궤도를 돌아서 지금 오고 있어요. 네.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다누리가 1차 기동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달 주위를 도는 타원 궤도를 돌게 되는 거고요. 네. 2차, 3차, 4차 하고 나면 임무 궤도에 진입을 해서 깔끔하게 달 주위를 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네. 우리 속도를 가지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달이 그렇죠. 움직이는 속도가 시속 약 3,600km라고 하고 다누리 속도가 시속 약 8,000k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어느 정도 속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총알보다 빠르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총알보다 빠른 두 물체가 접근을 해서 그 물체의 중력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렇죠. 다누리 같은 경우가 또 소형 승용차 정도 크기거든요. 네. 조금 작은 정도. 예. 네. 이게 지금 총알보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예.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시속 8,000km니까 1시간에 8,000km를 가고 있는 속도예요. 예.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추력기를 이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약 13분 정도의 추력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속도를 좀 떨어뜨리는 게 아마 시속 7,500km까지 속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네. 네.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고난이도 작업이기도 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를
역시나 빠른 속도로 줄이는 과정이다 보니까 예. 여기서 감속을 제대로 못하고 속도가 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다. 그러면은 사실 달 궤도에 진입을 못하고 이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아예. 저 멀리 우주 공간으로 그냥 훅 하고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렇죠. 이상한 곳으로 날아가 버리고 반대로 속도를 너무 줄이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달 표면으로 충돌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아주 완벽하게 지금 이 추력기를 이용해서 궤도를 진입 기동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남은 4차례 진입 기동에서 이것도 뭐 쉬운 과정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게 지금 어떤 부분들을 어떤 어려움을 좀 극복해야 됩니까? 뭐 사실은 뭐 특별히 어떤 어려움을 극복한다기보다 지금 그 과학자분들이 이 궤도를 정말 면밀하게 보고 계실 거예요. 예. 네, 이 부분에서 정말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의 이 추력기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바탕에서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 이런 것들이 거의 사실은 임무궤도 진입할 때까지 아마 12월 29일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아마 계속 교대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어려운 관문을 넘었다고 이제 이제는 좀 여유 있겠네가 아니라 아마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무궤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달에서 한 어느 정도 떨어진 겁니까? 임무궤도가? 이제 일단은 달 상공 100km 정도를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이제 이 궤도에서 머무르면서 달의 자원이라든지 헬륨3 같은 것들이 달에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관측하거나 자기장도 관측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달 착륙선이 나중에 착륙할 후보지도 탐색을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나사와 협력을 하게 되는데 나사가 또 굉장히 좋은 장비를 지금 다누리에 실어줬어요. 예. 네,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약간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이를 실어주게 된 건데, 이 나사와 협력을 통해서 이제 아마 달에 얼음 형태의 물이 존재할지, 이런 것들도 아마 관측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누리가 기동을 할 때, 좀 애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양 쪽으로 원래 쐈잖아요. 쐈다가 돌아 리본처럼 돌아 지금까지 이렇게 날아와서 달에 1차 임무 궤도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 그렇죠. 과정에서 지구하고 달이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다누리가 찍는다고 하면은 이제는 달 표면 사진이나 영상도 우리가 좀 받아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 예전에 이제 8월 26일쯤에 지구로부터 124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이제 지구와 달을 함께 촬영을 했습니다. 예. 네, 이 사진을 찍었었고 이제는 우리가 달 표면 사진이나 영상을 볼 수 있게 되고 사실 이거는 너무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가 달과 관련된 혹은 다른 행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공했을 때 우리는 이걸 수혜받는 입장이었죠, 항상.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접 가서 달에 아주 생생한 굉장한 고화질의 사진이나 영상들을 얻게 된다. 네, 이거는 사실 너무너무도 훌륭한 이 과학 기술의 어떻게 보면 이 천문학의 공급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다누리 임무 중 하나가 달 탐사선을 보낼 달 착륙 후보지를 찾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달에 탐사선을 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의 지역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맞아요. 이게 사실은 탐사선이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안전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달에 착륙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 네, 아르테미스 미션이라는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달에 착륙했던 다른 임무들과 좀 다르게 극지방에 착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의 남극과 북극 지역의 약간 영구 음영 지역, 이 부분을 촬영을 해가지고 착륙 후보지의 기초 자료를 지금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구 같으면 극지면은 굉장히 살기 어려운, 생존하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극지입니까? 아마 다른 행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극지라면 우리나라도 그 어려운 곳에 우리가 또 연구자들이 가서 기지를 만들고 또 여러 과학기술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달의 극지방에 착륙을 한 이유도 달의 극지방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연구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을 포함해서 다양한 물질이 과연 극지방에 존재할까? 이거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좀 악조건이지만 달의 극지방에 착륙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다누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달 탐사선은 언제 가는 겁니까? 아마 이제 일단은 지금 미션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상으로는 2031년 이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계속 조정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착륙 예정도 조금씩 좀 조정이 됐었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좀 이제 정확한 일정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아직 좀 시간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네요. 한 7, 8년? 뭐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네요. 우주 임무라는 거는 사실 당연히 길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예. 하지만 이게 더 당겨지는 건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혹시나 만약에 우리가 뭔가 더 알아내야 할 것들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갈 장비나 사람들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기 위해서라면은 저는 미뤄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만큼 미뤄지는 만큼 훨씬 더 우수한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가 굉장히 여러 번 연기가 됐어요. 네. 그런데 결국은 굉장히 지금 우수한 성과들을 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중요한 거는 임무의 성공이고 완벽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연기되는 거는 우리가 모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정부가 10년 후에 달에 착륙해서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입장 밝혔는데요.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누리 같은 경우도 다누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우주 미션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 보이진 않지만 드러나지 않게 수많은 연구소, 민간 기업들 그리고 학계에서도 지금 달 탐사를 비롯한 수많은 우주 미션에도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요. 노력을. 네, 이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다 이런 목표를 위해서 한 발짝씩 나아가기 위한 협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영혼에 대한 책 내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정말 이게 이렇게 심오해도 되나 이 저녁 시간에 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근데 이 의식이라는 게 결국 영혼이라는 거니까 영혼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네. 근데 이 책의 종류가 에세이나 자기개발 이런 분야의 책이라면 사실 영혼 이런 주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 아닐 거예요. 네. 근데 이 책은 과학책이거든요. 과학책요? 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다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의식이라는 것,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조금 더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긴 할까? 근데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책에 담겨 있는데요. 세계적인 뇌과학자 아닐 세스의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모한 도전한 거 아닙니까? 이 책을 지으신 분이 무모한 도전하신 거죠. 아닌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이성의 영역은 따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학이 어찌 보면 감히 신의 영역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얼핏 이게 가능할까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이 책의 구성 자체는요. 앞에 설명을 들으면 바로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궁금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흔히 말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이 사물을 어떻게
어떻게 지각하는지 예. 이걸 먼저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지각을 인지하는 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지고요. 그 의식이라는 것이 외부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면 그게 자의식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자의식에 대한 그 의문을 좀 가지게 되죠. 그럼 자의식에 대한 의문은 또 자유의지의 존재 여부에 대한 궁금증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또 설명을 들으면 아니 그렇다면 동물이나 기계도 의식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의문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순서에 맞춰서 차례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히게 야 독자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것을 아는구나 감탄이 들 정도로 일단 구성은 그렇게 좀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네. 꼬꼬무를 하면 네. 존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결론이 가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자의식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각. 지각에서. 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외부의 사물을 받아들이는 네. 것부터 뭔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접근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저도 진짜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우리가 여행 갈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네. 네네. 인간의 지각이 딱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인식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인식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나온 예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좀 알기 쉽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귀신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서양에도 있고 동양에도 있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한국에서는요. 귀신을 봤다고 하면 꼭 한국 귀신처럼 생긴 걸 봤다고 그래요. 또 서양에서는 서양 귀신 같은 것을 그렇게 생긴 걸 봤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 귀신이라는 게 서양과 동양이 이렇게 따로 존재한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귀신이라는 것이 객관적 실체로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인식의 영역에서 귀신의 모습을 끄집어내와서 외부에서 그 사물을 그 모습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는 사물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론과 예측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내용이란 실제 세상보다 더 많거나 혹은 더 적은 깨어있는 꿈. 그래서 여기서는 좀 극단적으로 제어된 환각의 일종이라고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각한다고 하는 게 네. 사실은 내가 지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뇌가 지각하는 거고 네. 뇌는 종종 착각을 일으키고 환상을 일으킬 수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네. 데카르트는 다른 것은 다 의심해도 생각하는 나 자신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데카르트의 철학 자체가 다 좀 의심스러운데 밖에 있는 게 진짜냐? 근데 그걸 인식하는 나 자체는 의심할 수 없으니까 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 책에 의하면 그 나라는 게 과학적으로 보자면 그냥 잘 짜여진 환상이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이란 존재 실존하는 존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기억이라든가 1인칭 시점이라든가 감각 네.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구조적으로 연결되면서 이른바 자아라는 것이 형성된다라고 하죠. 네. 근데 생각보다 이 자아는요. 쉽게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소개해 주는데요. 네. 피험자가 자기 손을 안 보이게 하고요. 자기 눈앞에는 고무손을 둬요. 예. 그러면 이제 자기 손은 내 눈앞에 없고요. 내 눈앞엔 고무손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실험자가 붓으로 동시에 그 고무손과 감춰진 진짜 손의 같은 부분을 간지럽힙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는 고무손만 보이지만 뭐 간지럽히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니까 약간 내 손 같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예고 없이 그 고무손을 포크로 찔러요. 근데 네. 놀랄 것 같은데. 피험자가 놀라가지고 자기 손을 진짜 빼요. 예. 그리고 막 어이없다는 듯이 웃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고무손을 자기 진짜 신체로 인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손이 있는데 붓이 그 손의 일정 부분을 간지럽히고 있고 실제로 손 부분이 그 부분이 간지럽다라는 감각이 있다면 뇌에서는 눈에 보이는 손을 자신의 신체로 인지하고 있다. 최선의 추론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하는 자기 자신이 실제 자기 자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약간 선문답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 생각하는 당신이 진짜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질문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보면 그런 착각이 일어나기가 생각보다 쉽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각하고
당신이란 존재, 나라는 존재를 느끼는 것은 진짜 느낌적인 느낌일 뿐이다. 네, 그렇죠. 그런 얘기인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환각, 지각된, 제어된 환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표현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느낌적인 느낌 이런 말이 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건 이게 또 종교적으로나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이 아니라 과학을 가지고 영혼을 분석한 아닐세스의 책에서 이제 그렇게 소개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분석에 의하면 우리의 기분 같은 것도 사실은 지각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신체 외부뿐만 아니라 신체 내부도 감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복통 같은 거는 이제 신호가 크니까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심장 박동이나 혈압 같은 것도 우리가 몸 안에 그걸 감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이런 지각이 정서나 기분 같은 것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실험 있잖아요. 현수교 실험. 네. 그러니까 현수교에서 고백을 하면 출렁다리 같은 곳이죠. 그런 데서 고백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빨라진 심장을 상대방에 대한 호감으로 잘못 인지해서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걸 진작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놀이공원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첫 연인이. 그렇군요. 네, 놀이공원에서 이렇게 좀 그 무서운 거 타고 나면 되게 좀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이 이런 실험에 근거해서 또 아주 과학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하죠. 나중에 언젠가 이것만 한번 모아가지고. 네, 좋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제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는 좋네요. 시점인데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주장대로라면 의식 또는 자의식 같은 게 인간한테 그러면 어떻게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게 이제 아닐세스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네. 우리는 자신을 알기 위해서 자기를 지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인식하는 이유는 존재 때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존재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어와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내적인 추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리적 조절을 통해 우리 몸을 생존에 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을 지각하는 것은 당신이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그렇죠. 뭐랄까요? 방법일 뿐이다. 네. 그러기 위해 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최선의 상태를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몸에서 두려움을 일으켜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험한 것을 보이는 것보다 빠르게 인지해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작동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선문답 같은 질문을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물에게는 의식이 있습니까? 기가 막히게도 이 책에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네. 말하자면 결론부터 보자면 예스입니다. 있습니다. 본능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의 논의에 의하면 의식 이퀄 지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것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결국 우리도 인간이 의식을 가지는 게 생존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생존하기 위해서니까 마찬가지로 동물 역시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동물의 의식은 또 지능과 결합되는 건 아니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의식과는 인간이 가진 의식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능이 있는 인간의 의식이라는 건 이러저러하니까 동물 역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아닐세스는 여러 증거를 대면서요. 과학적인 증명은 쉽지 않지만 분명하게 동물들에게도 인간과는 다른 방식이겠지만 어쨌든 의식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까지 가게 되고 그러면 생명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본능을 통해 가지고 그걸 자기가 생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의식을 지각한다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무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최근에 뭐 인공지능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 기계 의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장에 대해서는 기계의 의식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의식 이퀄 지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능이 높은 AI가 나와도 그것이 의식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신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저자가 보기엔 어쨌든 희박한 가능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태까지 얘기한 게 의식이라는 것이 결국 생존에 관한 것이잖아요. 유기체의 생존에 관한 것이라 사실 이런 생명이 없는 기계로서는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의식의 존재 목적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뭐 그런 가능성은 많지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생물학적 메커니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기계는 자의식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은 내리지만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살짝 가능성은 열어둡니다. 저 뒤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어찌됐든 자기 스스로가 생존하기 위한 거는 네. 우리가 뭐 만화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한 뭔가 맞아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네네. 시점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네. 이유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 내가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나는 내 자신은 되게 확실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 예외주의예요. 인간은 예외적인 영혼 같은 거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특별하다, 다르다, 막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가령 환경이나 이런 것도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환경을 좀 이용하고 더럽혀도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 보호가 그동안 안 이루어진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인간 중심주의에 약간 경종을 울리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필멸의 존재잖아요. 예. 여기 죽음이라는 그것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과연 인간, 영혼 이런 게 뭘까?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된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인간에게 이런 준비시키는 게 옛날엔 몇천 년 동안은 철학이나 종교였잖아요. 예. 이제 이런 역할을 과학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보니까. 왠지 좀 겸손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주경야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오전까지 서해안과 내륙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재 예방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9도, 광주 영하 5도 등 전국이 영하 17에서 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대구 6도 등 전국이 0에서 10도로 영상으로 오르겠지만 평년 수준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시작되겠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충청 남부와 전북, 전남 북부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남권 남해안과 제주도 5에서 20, 그 밖의 지역 5에서 10mm고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제주도 산지 5에서 10, 그 밖의 지역 1에서 5cm입니다. 동해 먼바다는 내일 오후까지 바람과 물결이 거세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영하 6.2도, 습도 55%,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아리백이란 환경 용어가 큰 화제가 됐죠. 아시다시피 아리백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문제는 아리백이 환경 캠페인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 규범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유럽연합은 내년부터 아리백을 실현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등 갈수록 환경 규제를 높여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에 발맞춰 국내 수출 대기업들도 아리백을 주요 경영 목표로 제시하며 재생에너지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리백 프로젝트에 가입한 대기업 25곳 가운데 절반은 재생에너지 구매 실적이 0원, 말만 거창했지 실제 노력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대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아리백을 실현한 기업이 탄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전에 있는 한 주조회사라는 사실에 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종갓집 전통주를 상품화하고 있는 이 작은 주조회사는 어떻게 아리백을 실현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회사는 애당초 환경에 관심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술병을 플라스틱에서 유리병으로 바꾸고 회사 내연기관차도 모두 전기차로 교체하는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지난해 4월 대덕구의 아리백 캠페인 1호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긴 했는데 이 막상 실천할 방법을 몰라서 막막해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회적 협동조합 에너지 전환 해유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사용할 전력량만큼 재생에너지 인증 REC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일반 전기료보다 비싼 REC를 구입해 술을 빚다 보니 생산 비용은 올랐지만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술 가격은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소식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대기업들도 2040년에나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한 이 아리백을 작은 주조회사가 해내는 모습 보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문득 이곳에서 만든 막걸리는 과연 어떤 맛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touch me in the pouring rain, and the moment that you wander far from me, I wanna feel you in my arms again. And you come to me on a summer breeze, keep me warm with your love, then you softly leave. And it's me you need to show. How deep is your love? How deep is your love? How deep is your love? I really need to learn. 'Cause we're living in a world of fools, breaking us down when they all should let us be. We belong to you and me. I believe in you. You know the door to a better song. You're the light in my deepest, darkest doubt. You're my savior when I fall, and
And you may not think I care for you, when you know down inside that I really do. And it's me you need to show. How deep is your love? How deep is your love? I really need to learn. 'Cause we're living in a world of fools, breaking us down when they all should let us be. We belong to you and m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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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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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Girl, you came to me on a summer breeze, kept me warm in your love, then you softly leave. And it's me you need to show. How deep is your love? How deep is your love? I really need to learn. 'Cause we're living in a world of fools, breaking us down when they all should let us be. We belong to you and me. I believe in you. How deep is your love? Can you believe in me, late? Should I believe in you, babe? How deep is your love? Can I believe in you, late? 포트레이트의 How Deep Is Your Love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오늘 발견 들으시고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2111님, 제가 사는 대전에 있는 주조공장이 아리백을 실현한다니 반갑네요. 술은 맛 좋은 게 확실하겠어요. 오늘도 절전 모드 환경을 지키며 살 것을 다짐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4988님, 아리백 실천하며 만든 막걸리 꼭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그러면 저도 아리백 동참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맞아요. 요즘 윤리적 소비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생태 소비도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주류 회사에서 만든 기왕 술 마시는 김에 이런 회사에서 만든 막걸리 한번 맛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많은 노력을 드린다고 하는 얘기니까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또 그런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또 선순환이 돼서 우리 기업들의 아리백 노력도 더 짧은 기간 안에 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문자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청취자분들 문자 적극적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샘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위중증 환자가 좀 증가하는 모양이에요. 네. 400명대 그동안에 얘기하셨는데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500명을 넘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15명이 늘어나서 이틀 연속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 숫자가 최대치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문제긴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위중증 환자 숫자가 시차를 두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숫자를 보면 26,622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주말에 그 건수가 좀 줄어들어서 어제보다 5만 8천여 명이었으니까 3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만 일주일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아직까지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했을 때 14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넘게 만에 지금 이제 계속 늘어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위중증 환자 숫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째 500명대를 나타내고 이렇게 증가세를 이어간다 그러면 이후에 방역 조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주말 휴가가 월요일에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갑자기 화수 이렇게 넘어갈 때 8만 명대로 확 껑충 뛰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났잖아요. 내일하고 모레 확진자 수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계속 방역당국에서 논의 중인 것 같은데 위중증 환자 수가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겠어요. 그 해제 시기에. 그러니까 7차 대유행을 하면서 저희가 나눴던 대화가 그런 거잖아요. 예. 대유행이라고 하는데 가파른 증가세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느꼈는데 방역당국에서도 그간의 위중증 환자 숫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최근에 위중증 환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거를 이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인 거죠. 정기석 위원장이 이 증가세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 숫자가 증가세를 나타내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는 치료제 처방을 많이 하면서 또 고위험군들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확진자는 늘어나는데 위중증 환자 숫자는 그에 비례해서 확 늘어나지 않는구나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어제 오늘 사이에 위중증 환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딘가 사각지대가 있는 것인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방역당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분화를 일으키는지 또 변이 바이러스의 그 검출률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변이가 춘추전국 시대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BN1, BQ, BF 같은 여러 가지의 변이 바이러스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중증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상관관계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안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기석 위원장도 만약에 이 추세로 위중증 환자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런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정기석 위원장이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60세 이상의 감염자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왔었는데 혹시 그쪽의 감염 비율이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 숫자나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를 이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려면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령층을 포함해서 고위험군이 1,4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만 예방 접종이나 자연 면역으로 면역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 말에는 고령층이 75% 이상이 안정적으로 면역을 갖추려면 감염 취약시설이나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률이 50%, 60%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가격리 의무 해제 문제도 논의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주일 동안 지금 격리를 하잖아요. 확진자가 되면.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의무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4급으로 내려가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4급 전염병이 되는 상황이 되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데 4급 감염병 같은 경우는 지금 계절 독감이 4급 감염병이에요. 그러니까 표본 감시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 감염병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4급 전염병이 되면 그러니까 겨울철 지금 하고 있는 유행이 안정화된다는 전제하에서 안정화되면 4급 전염병이 될 텐데 그럼 의무격리도 해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년 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이 높은 방역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전환 논의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율의 의사결정을 맡기고 그것을 존중하는 방역수칙을 생활한다라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좀 들긴 좀 하네요. 보수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의견들도 네.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우시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마음 이거는 어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논의를 하면서 뭐라고 하죠? 견디기가 어렵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아서 해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또 해제는 안 하고 자꾸 논의만 무성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논의를 좀 정돈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꾸 지켜보자는 얘기밖에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를 중심으로 폭설이 내렸어요. 네. 비행기도 못 뜨고 또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고요. 네, 제가 토요일 날 부산까지 운전해서 가는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일기예보가 정확하다고 느낀 게 중부지방까지 정말 눈이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중부지방 아래로 가니까 눈이 딱 그쳐가지고 네. 제가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17일부터 광주 전남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에 최고 20.4cm의 눈이 쌓였고요. 제주 한라산에는 33.8cm의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한꺼번에 눈이 많이 내리니까 확실히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고 차 사고와 낙상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화순군의 경계인 신너리째 터널에서 차량 석 대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추돌했고요. 전날에는 곳곳에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들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전도되는 그런 사고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데 제설 작업이 제대로 원활하지 못했어요. 목포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폭설 때문에 교통이 마비 수준에 이르렀었는데요. 보통 한 5분에서 10분이면 차로 가는 거를 1시간 걸려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과 내장산 같은 주요 국립공원 7곳의 탐방로와 제주와 전남 지역의 일부 산간도로는 출입 금지 조치가 됐다가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안하고 한평, 전남이죠. 축사와 퇴비사가 눈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휘어지거나 무너지는 시설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와 충북 지역에는 한랭 질환자와 동파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괴산에서 자택 앞마당에 80대의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서 병원에 옮겼는데요. 이 충북에서만 70대 이상의 고령자 3명이 한랭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다 정상화가 됐습니다만 사흘 동안 굉장히 매서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하늘길 바닷길이 다 묶였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항공편 100여 편이 무더기로 결항이 되기도 했었고요. 전남에서는 여객선 전 항로가 운항이 통제되다가 대부분 정상화가 됐습니다. 저희가 폭설 예보를 전해드리면서 네. 이게 좀 하우스나 이런 데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걱정했는데 역시나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해서 안타까운데요. 특히 이제 지금 폭설 내리고 난 다음에 당연히 이제 도심지 같은 경우에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겠지만 전주 상황이 좀 심각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자연재해가 벌어진 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아우성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견된 기상 상황이라면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의 그렇죠. 목소리가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전주가 빙판길 교통대란을 빚었습니다. 거의 도로가요. 아이스링크장이 됐다. 이거는 좋은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눈이 얼어붙는 바람에 도로가 그냥 반들반들 해버려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민들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도로가 아이스링크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눈이 제일 많이 왔을 때가 9.5cm예요. 그런데 도로가 거의 마비가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거리로 갈 수 있는 거리를 4시간씩 걸려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제가 금요일 날 방송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하고 제주 지역은 대설 특보를 예비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부터 이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제설 장비가 35대가 투입된 게 2시 반이에요. 네. 그리고 3시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눈이 내리기 시작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8cm가 넘게 쌓인 게 오후 4시 20분이었는데 전 직원 비상근무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집결이 안 됐고 또 하나 비판을 받는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토요일 날 오전에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들르는 일정을 소화하고
따로 출근해서 공식 재난 대응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18일 날 전주시 폭설에 따른 제설 현황 안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설 사진 4개를 올렸는데 네. 거기 보면 열선이 깔린 도로 모습, 눈길을 정비하는 제설차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게 이번에 게 아니라 예전에 찍은 사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대란이 났는데 네. 잘 정비된 것 같은 사진과 함께 메시지가 올라가니까 시민들이 기만을 했다라고 하는 여론이 지금 악화된 여론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 전주시장을 비롯해서 시에서 사과를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뭐 전주시 관계자는 시장이 현장 지휘는 없었어도 체육대회 일정 끝나고 나서 성실하게 지휘를 했다. 추후에 마무리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면서 우범기 전주시장이 안전의 문제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이었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었습니다. 교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다 기상 예보가 나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대비를 그렇죠. 했었어야지 맞는 거지. 네. 사후 대처를 하겠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글쎄요. 참 이런 거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광주에서 중학생이 한때 실종돼서 경찰에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요? 네. 찾았습니다. 다행히. 예, 다행입니다. 우선 결론을 네. 말씀을 드리고요. 16일 날 그 광주 북구에 한 아파트에 사는 정창현 군이 학교 간다 그러면서 집을 나서서 나흘째 연락이 안 됐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실종 신고도 했고 주거지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에 나서서 폐쇄화로 그러니까 CCTV 영상을 찾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패딩 점퍼 차림에 가방 메고 운동화 신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씨가 너무 춥고 눈이 많이 내렸으니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까 봐.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다들 걱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 광주에 있는 한 목욕탕에서 이 정군이 확인이 돼서 가족에게 인계가 됐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너무 떨진 않았는지 걱정했는데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날씨가 꽤 추웠는데요. 내일은 어떻게 좀 풀리는 겁니까? 계속 춥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한데 네. 서울을 기준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됐었는데요. 네. 이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고 내일 아침까지 이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좀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 목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져서 무서운 한파가 주말까지 기승을 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도 0도에서 10도로 예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후에 풀렸다가 목요일에 다시 추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요. 네. 휴대폰 앱으로 이번 주 날씨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찾아봤는데 네. 눈 소식도 있고 네. 날씨도 춥고 그렇죠. 수요일 날 눈 소식도 있고 네. 또 금요일은 되게 춥다 그러고 그러니까 다들 걱정이 많으십니다. 날씨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네. 미리 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차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광주도심의 한 사무실에서 바닥재 균열이 뒤틀리는 사고가 발생해서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바닥에서 타다닥 소리가 나서 아래를 봤더니 금이 갔다. 그리고 1초가 안 돼서 타바박 소리와 함께 타일이 줄줄이 깨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보험회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2년 전에 이제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는데 이 광주 도심에 있는 한 사무용 건물에서 바닥재 균열과 뒤틀림 현상 때문에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황은 5층에 있는 상황이었고 네. 6층 같은 경우는 무거운 의자가 둔탁하게 떨어지는 소리가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대피하라고 했다. 너무 당황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낮 12시 32분께 6층 규모의 건물 5층 사무실에서
경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뒤틀림 현상, 금이 가는 현상이 나와서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가 돼서요. 30여 명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는데 안전진단을 좀 해봤습니다. 소방당국에서 1차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온풍기 때문에 실내에 온도차가 심해지면서 일부 바닥에 타일이 들떠가지고 발생한 사고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고 직후에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 2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균열이 된 바닥 타일 뜯어내고요. 거기에 콘크리트를 확인을 했는데 아래층에 이제 하중 문제라든지 천장이나 배관 문제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붕괴 등의 추가 사고 위험 문제는 발견이 안 됐는데 뭐 기울기나 접합부 탈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해당 건물주가 민간업체에다가 정밀안전 진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며칠 걸린대요. 한 2, 3일 정도 걸리고 나면 이제 답변이 나올 텐데요. 지금 이 건물은 출입이 통제된 상황이에요. 그러게요. 뭐 사실은 건물이 기울거나 아니면 뒤틀려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진짜 붕괴 위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법한 상황이잖아요. 네. 현재까지는 지금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근데 2, 3일 후에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 찾아야 될 텐데 그게 안 나올까 봐 저는 좀 걱정이 되네요. 예. 일단 뭐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 강원도 평창의 한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갑자기 멈춰서서 지금 이용자들이 막 리프트에 매달 그 위에서 지금 벌벌 떨면서 3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평창이 지금 체감 온도 20도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m 높이에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중에 매달린 채 발이 묶이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3시간 만에 전원 구조가 됐는데요. 오후 4시 12분쯤에 알펜시아 리조트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멈췄습니다. 신고가 접수가 되고 나서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구조에 나섰는데요. 공중에 고립됐던 54명이 3시간 36분 만에 모두 구조가 됐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저체온증을 호소한 구조자 3명은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지금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관령에 초속 10m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체감 기온이 20도 아래를 밑돌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겠어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10m 높이에서 있는 것도 굉장히 불안한데 이 추위와 싸워야 됐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스키장 측에서는 오작동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승객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지금 추정하는 원인은 리프트 롤러의 오작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오작동 때문에 멈춤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에서 이제 정확하게 사고 원인과 경위를 좀 조사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7살 꼬마도 있었던 거예요. 이제 스키장에. 네네. 그 3시간 반을 체감온도 영하 20도에서 매달려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창 스키 시즌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용객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사고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철저한 점검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마지막 뉴스인데 많은 분들이 또 흥분하게 만들었던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결국은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어요. 혹시 보셨어요? 저는 이제 다시 하이라이트만 봤는데요. 저는 그걸 페널티킥까지 봤는데요. 야, 어떻게 이렇게 경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주변에 이제 2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반에 아르헨티나가 막 밀어붙여서 2대0까지 갈 때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기는구나. 그리고 주무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후반까지 다 보시다가 왜 안 끝나? 그리고 이제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승부차이까지 보셔야 되니까 오늘 커피를 수면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된다 하시면서 커피를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야, 진짜 명승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결승전에서 어떻게 골이 6골이 나와요?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갔다는 게 지금 뭐 피파 랭킹으로 3, 4위잖아요.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가. 그래서 제가 이 고수들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음바페와 메시의 대결로 더 유명하기도 했었고 메시가 마지막 월드컵이지 않을까 해서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메시는 결승전에서 2골을 뽑아내면서 진짜 이름값을 했습니다. 페널티킥을 전반 23분에 넣었었고요. 그다음에 연장 후반 3분에는 3대1을 만드는 역전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바페도 사실 진짜 이번에 활약 정말 대단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아르헨티나가 프랑스와 3대3까지 비기는 데는 음바페의 2골이 정말 그 천금 같은 역할을 해준 거죠.
거의 연장전에서 선수 한 4명을 막 제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참 네.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월드컵은 은바페의 월드컵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벌써 나오고 있던데요. 어쨌든 승부차기 끝에 아르헨티나가 4대2로 승리를 하면서 멕시코 대회 이후에 36년 만에 우승컵을 거머쥐었고 메시는 조국을 말하자면 그 우승으로 이끈 공을 인정받아서 네. 대회 최우수 선수에게 주는 골든볼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받은 우승 상금이 550억 원이더라고요. 프랑스는 준우승 상금으로 392억 원을 받았고요. 특히나 지금 아르헨티나가 너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거의 100%에 가까운 상황이어서 어떤 사람은 진통제라고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아르헨티나의 우승 소식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마법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정말 많은 국민들한테 힘을 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한테도 아마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동안 축구 팬들 사이에서 오래된 논쟁이 있잖아요. 네. 메시와 호날두 중에 누가 더 나은지 따지는 일명 메호 대전이 있었는데 네. 이 논쟁의 종지부가 이제 찍혀졌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요? 네, 그 고트라고 부르죠. 양이라는 뜻인데요. The greatest of all time이라고 부르는 건데 말하자면 그 시대 최고의 선수를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가 계속 겨뤄왔었는데 같은 시기에 전성기를 누렸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사실 이번에 호날두 선수의 활약은 뭐 좀 대단하다고 하기에는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었고 메시는 너무 성실한 안팎의 모습으로 인정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오늘 제가 메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봤는데 아침에 들어갔을 때 댓글이 90만 개였는데요. 제가 좀 전에 들어가 보니까 댓글이 128만 4,482개에 좋아요가 4,337만 3,468개였어요. 그냥 이걸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리오넬 메시가 쓴 멘트가 저는 너무 와닿은데 스페인어로 돼 있어서 잘 몰라가지고 제가 구글 번역을 돌려봤어요. 너무 오래 꾼 꿈이었고 너무 많이 원해서 지금 이 꿈을 이룬 걸 믿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가족과 저를 지지한 모든 분들께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싸웠을 때 우리가 그 원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참 멋진 그 우승 소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메시가 뭐 은퇴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아직은 안 한다 그러잖아요. 네. 뭐 이런 기분을 당분간은 좀 느끼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축구가 재밌다는 걸 이번에 알아가지고요. 다음 월드컵을 또 4년 동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이에 예선전도 있으니까요. 자, 밤타임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만든 평화헌법, 그러니까 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 한정해 최소한의 자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버리고 적의 기지를 사실상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는 동아시아 전체 세력 판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세계 이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윤지 외신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뭔가를 벌이고 있는 건 분명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상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보 관련 문서 3개를 지금 뭐 개정한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나오는 건데요. 안보 3대 안보 문서. 그러니까 국가 안전 보장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이렇게 되는 건데 이 3개를 16일 날 일본 가기에서 이제 개정안을 통과를 시킨 겁니다. 이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을 정점으로 해서 국가 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순으로 이제 방위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걸 이제 5년마다 이제 갱신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국방 전략 이런 걸 세우게 되면 그 하위 전략들을 다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몇 개년 계획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가안전보장 전략은요. 일본의 외교와 방위 정책의 기본 틀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현재 처한 안보 환경, 주변국들의 동향 이런 걸 다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방위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2013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일본이 갖춰야 될 방위력 수준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제 5년 단위로 방위 예산 필요한 구체적인 장비 수 얼마나 수입을 할지 얼마나 만들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년 방위 예산 결정에 기초가 되는 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방위력 정비 계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변화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적의 공격이 명백해졌을 때 일본이 먼저 적기지를 공격하는 이게 들어가는 것이 기존과는 다른 겁니다. 일본 정부가 필요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상대의 영역을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미국과도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다. 이렇게 문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종의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에 사실 미 군정의 영향을 당연히 받은 거니까요. 그렇죠. 일본은 공격할 능력을 없애야 해라고 해서 평화헌법을 만든 거잖아요. 파괴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다른 나라 국가가 일본을 막 공격해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전쟁이 가능하지 일본은 다른 국가를 먼저 공격해서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전수방위 이런 표현을 썼던 건데 우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적의 기지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판단해서 공격할 수 있어. 그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 같으면. 같으면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본은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 근거를 이제 마련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방위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5년 안에 지금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인데요. 이걸 5년 안에 2%까지 올리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방위비 수준이 5조 엔대인데요. 지금 이제 이거를 11조 엔대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이 지나면 GDP 대비 일본의 방위비 비율이 1%에서 2%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2027년 그런 방위비가 최소로 잡으면 10조 엔, 많으면 11조 엔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돈으로 환율을 보면은 105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방비보다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워낙 큰 나라이고 예산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많고요. 7,405억 달러 정도 방위비가 책정이 돼 있고 중국이 1,782억 달러인데 이렇게 계속 가면은 일본이 2027년이 되면 인도, 독일, 영국을 제치고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군사력 사회이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일본이 군사 대국가가 된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렇게 방위 전략도 바꾸고 지금 일본이 우리 스스로가 공격할 수 있는 정도 능력을 갖춰야라고 판단을 한 근거가 뭡니까? 이거 북한 핵이나 미사일 때문이에요? 네, 이제 일본 정부의 그 명분이 되는 거죠. 북한의 우리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우리 위협당할 수 있어. 자꾸 날라오고 있어. 일본 쪽으로 날라오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북한이 저렇게 해주니까 고마워 이런 표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약간 때리고 싶은데 누가 뺨 한 대 때려주는 약간 그런 상황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현재 일본의 방위력으로는 일본 국민과 나라를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이 반격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다.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사실 국제 정세가 요즘 안 좋긴 하죠.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 거기다가 또 마침 이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각 상대방의 능력과 새로운 전투 방식을 포함해서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지금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방위력으로는 일본 국민과 생명, 나라를 지킬 수가 없다.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일본이 이걸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의 기술이 굉장히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북한이 2021년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 성공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일본이 반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가능한 나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우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자 기시다 총리가 헌법과 국제법 범위 안에서 일본이 무력을 행사할 것이고 비핵 3원칙 전수방위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길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뭐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센카쿠 열도 여기는 이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곳이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방위도 강하게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이 네. 평화헌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흔히들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1951년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네. 일본은 패전국의 책임을 지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지금 일본의 헌법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도 일본은 공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제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 받으니까 뭐 대충 얼버무렸다. 기시다 총리가 그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던데. 근데 이거 늘 똑같은 얘기인 거죠. 왜 뭐 북핵 문제나 이런 거 있었을 때도 왜 중국이 늘 하는 말 있잖아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원칙적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 총리도 늘 똑같은 얘기를 우리는 잘 지키고 있고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이거 외교적인 수사인 거죠. 외교적인 수사. 미일방위 조약은 왜 만들어놨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네.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과거에 북한 미사일 위협, 핵 위협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어떤 환경 변화를 일본이 느낀 겁니까? 왜 네. 이런 겁니까? 일단 이제 중국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러시아 상황도 좀 좋지 않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좋지가 않다 일본 주변에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2013년에 국가 안전보장 전략이 처음 나왔었을 때 중국에 대해서 일본은 국제사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다 이렇게 중국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한다라고 표현했었는데 2013년에 예. 지금은 안전보장상 강력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지정학적이나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뭐 별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독도인데요. 이건 늘 일본이 좀 문제를 일으키는 내용인데 네네. 일본의 고유영토인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서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웃이라면서요. 근데 왜 독도를 그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사람이 하는 말도 다 앞뒤가 안 맞는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네.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일본은 미국이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먼저 좀 나서서 뭐 해결하고 일본에 대해서 이제 약간 방어하는 입장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위 정책이 바뀌면서 방패 역할을 좀 하지 않고 이제 좀 더 창에 가까운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늘 위협적인 존재였죠. 근데 네. 굳이 또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너무 자주 미사일을 쐈던 것 그리고 이제 그런 북한의 일련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좀 일본이 이렇게 전쟁 능력을 갖추는데 어떤 빌미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점점 높아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뭐 북한의 미사일 위협 일본인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느낄 수는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일본의 이렇게 방위 전략, 안전보장 전략에 등장한 거 내용을 보니까 일본이 독도를 영유권 주장할 때 네. 분쟁 지역화하겠다고 하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아시아 전체가 분쟁 지역화돼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려가 좀 되는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일본은 구체적으로 방위비 늘리겠다고 하는데 어떤 군사 전략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사들이고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네. 일단 뭐 미사일 요격 시스템에 공급할 탄약을 대량으로 이제 구매를 한다고 하고요. 예. 공격용 무인기를 구매하고 개발하는 일도 할 것이고 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정비하는데 방위비의 상당 부분을 쓴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그 탄약 부족 현상이 일어난 것을 봤었기 때문에 네. 무인기가 또 많이 쓰였잖아요. 그래서 예. 무인기가 쓰인 걸 보고 이제 그런 것도 좀 도입을 많이 할 것이고 또 우주나 사이버 분야에서도 방위력도 강화하고 또 대만과 가까운 난세이 제도 여기에서 민간 공항 그리고 이제 항공을 이제 전투기 이착륙도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내용 그런 것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특징은 그 반격 능력, 그러니까 적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네. 그 수단으로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개발하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1단계가 2023년부터 25년까지가 1단계로 잡혀 있는데 일단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2단계는 2026년부터인데 이때는 일본이 만든 장사정 미사일을 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30년부터는 극초음속 유도탄 등 일본산 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계획입니다. 사거리가 수천 킬로미터, 최소한 1000킬로미터 이상 된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우리 그건 방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방어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사일이 원래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참 헷갈리기도 하고. 지금 미국하고 뭐 중국이 대만 문제 때문에 서로 네. 군사적 갈등을 하고 있는데 바로 대만 북동쪽에 있는 난세이 제도에 네네. 군사 시설을 배치하겠다, 무기를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도 중국에 상당히 위협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거는 또 미국이랑 뭔가 좀 사전에 교감이 있었겠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네, 맞아요. 이제 일본이 사실 이제 북한을 염두에 두고 뭐 군사력을 강화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안보 그리고 우리의 국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나라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동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네. 일본 정부 관계자가 외신을 상대로 한 브리핑을 하면서 한국 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격 능력을 발동할 때는 굉장히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협의할 여유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다만 이제 단서를 단 것이 정보 수집이나 분석이라는 관점을 봤었을 때는 미국과 한국과 필요한 연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가 얘기를 하는 것이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조건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네. 존립이 위협을 받을 때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자유가 명확하게 위험에 처해졌을 때 그리고 일본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문제는 공격 대상을 어디로까지 할 것인지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너무 애매하죠. 객관적 기준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리면. 예, 예. 그래서 선제 공격, 전면 공격이 가능한 자의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은 자위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반도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자민당과 이번에 말씀드렸던 3대 문서 개정 협의에 직접 참여했었던 공명당 의원은 이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이 일본의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는 가운데 혹시라도 미군 함정이 공격을 당하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밝힌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군사 행동을 전개할 가능성을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공격당하면 우리 동맹군이 공격당하는 네. 거야. 우리도 참전할 거야. 네. 이렇게 된다는 논리로 네. 이제 얘기가 맞아요.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고야 대학의 명예교수도 언제 상대방이 공격을 시작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데 그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일본의 이렇게 재무장화가 중국을 겨냥한 거다라고 네. 국제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뒤에는 미국의 입장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미국도 이번에 일본이 이런 움직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일본 정부 하자마자 이제 미국 백악관이 굉장히 대담하고 역사적인 조치다라면서 환영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동맹을 현대화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제이크 설리반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 성명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발표한 이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 그리고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을 채택한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평화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동맹국들과 폭넓고 아주 강력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려는 기시다 총리, 일본 국민의 비전을 나타낸 것이다. 무슨 용교청과도 아닌 같은 극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이제 기시다 총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리더십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위비를 크게 늘리고 한 것은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해서 또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이 좀 더 힘을 받게 될 거다. 이제 이런 기대도 같이 내비쳤습니다. 반면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은 각국의 발전의 기회인데 일본이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중국만 계속 먹칠한다. 중국이 먹칠만 하고 있다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방위비 우리가 만약에 방위비를 단기간에 2배, 4배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못 만든다는 소리 나올 거거든요. 일본은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단 뭐 정부에게는 세출 구조 조정은 하지 않고 뭐 남아있는 예산 중에서 좀 잉여금을 쓰겠다. 그리고 뭐 국유자산도 매각을 하고 법인세, 담배세, 담배는 세금이 바로 다 붙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지금 여론이 어떻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여론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반경 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은 좋습니다. 찬성 이렇게 말했는데요. 마이니치 신문이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반경 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 59%, 반대가 2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전보장 전략을 개정해서 방위비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찬성이 48%, 반대가 41%. 어쨌든 찬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방위비 증액 재원과 관해서 증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증세는 반댈세 70%. 그거 어떻게 만들어? 증세 괜찮습니다. 23%. 그럼 이 얘기는 그래 뭐 장비 사고 군사력 늘리기는 좋아. 근데 내 돈은 좀 안 가져갔으면 좋겠네. 이런 거죠.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일관성이 없는 대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본 자위대가 군대인지부터 정리를 좀 하고 그러는 거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일면 조윤지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빅터 프랭클의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입니다. 내가 진정